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최신 기출 문제 FAT 1급 46회의 이론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AT 1급 시험에서 이론 문제는 총 15문제 현재 출제되고 있고요. 한 문제당 2점씩이기 때문에 뭐 쉽게 우리가 점수를 이론에서 이론 실력이 좀 좋으면 이론에서 시험 뭡니까 점수를 많이 획득할수록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의 기초 개념에 대한 대화이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어 현종이 맞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의 내부정보 이용자에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등이 있지. 이거 틀렸네요. 그죠? 자, 내부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요. 내부정보 이용자. 내부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있죠. 내부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와 근로자이다. 그래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재영이가 되겠습니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골라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아까 현종이가 되겠네요. 현종이. 자, 그러면 재영이는 틀렸고, 그 다음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를 회계의 기간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회계에서 장소적인 범위는 회계 기간이 아니라 뭐죠? 장소적인 범위는 우리가 시간적인 범위죠. 예, 장소적 범위는 회계의 단위라 그러죠. 회계의 단위. 회계의 단위. 그래서 지수도 틀렸고요. 네 번째 사람, 회계 용어 중 전기는 회계 기간이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지. 아니죠. 전기가 아니고 회계 기간을 시작하는 날을 기초라 그러죠. 기초. 전기는 지난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3명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 현종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본.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조정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 잉여금. 다음 2번. 자기 주식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아닙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죠. 여러분, 자본 조정과 자본 잉여금에 관련된 개념 과목들 대표적인 거 3개씩은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총계가 증가한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다음 4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네, 이익준비금이 이익잉여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요거 맞았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자, 개정 과목 암기가 필요한데, 자본 잉여금 3개는 알아두세요. 개정 과목 3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나는 거 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도 3개 정도는 알아두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 다 자본 조정이에요. 자,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개정 과목 3개씩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2번과 같은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3번에서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총계가 증가한다. 이거 왜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 배당을 했다고 보겠어요. 자, 그래서 주식 배당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주식 배당, 만약에 2억 원을 결의하였다. 여기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 2억 원을 결의하면은요, 회계 처리해야 되죠.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2억 원, 이익 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죠. 이익 잉여금이 차변에 오면 자본이 차변에 기록되니까 자본 감소죠. 대변은 뭐가 와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억 원 이렇게 쓰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그래서 자본이 대변에 가면 자본이 증가하죠. 보세요. 주식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2억 원이 2월 이익잉여금에서는 감소하지만 자본 조정에 가서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자본 총계는 똑같아요. 그러면 결의만 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해서 주식 배당을 준비하여 실행하였다. 저 위에 2억 원의 주식 배당을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을 때 분개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이제 없어지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져요. 2억 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본 감소죠. 자본 계정이 차변에 오면 감소예요. 이거 자본 조정이었죠. 자, 대변에 여러분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을 발급해 가지고 주주에게 나눠준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자본금 2억 원. 자본금도 자본이에요. 자본 증가잖아요. 이건 자본금. 자, 보세요. 주식 배당 준비해 가지고 시행을 해도 자본 이거 없어지고 자본 조정, 그래서 자본이 감소하고 대신 또 자본금이 증가해요. 그것도 자본이에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면은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본 감소하면서 그대로 자본 증가하고 또 자본 감소하면서 또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 주식 배당을 결의했을 때 회계 처리, 준비해서 실행을 했을 때 회계 처리, 이거 모두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이 이 분계를 알았을 때 여기 3번에 있는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총계가 증가한다. 이게 틀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변화가 없다.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이게 맞는 표현. 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이익잉여금에 뭐가 있어요?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2월 이익잉여금, 이게 다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입니다.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들,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2월 이익잉여금, 이게 다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들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매매증권 처분 관련 자료입니다. 2022년 8월 11일 인식해야 할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손익 얼마냐? 자, 2022년 8월 11일 날 위 주식 중 500주를 한 주당 600원에 처분합니다.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한 29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위의 주식은 얼마에 샀어요? 1000주를 한 주당 500원에 샀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매입지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600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시켜야 돼요. 요 처분 시 수수료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500주니까 5, 6, 30 30만 원이죠. 그런데 원가가 얼마예요? 500주 500원 하면은 5, 25 25만 원이 원가죠. 한 주당 500원짜리니까 500주 25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팔은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이 이익이 나야 되는데 5천 원이 어떻게 됐어요? 수수료로 나갔으니까 처분 이익은 5천 원을 빼야죠. 4만 5천 원이다. 4만 5천 원. 답은 3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4만 5천 원. 자, 이걸 분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계. 처분 시 분계를 하시오 하면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4만 5천 원 나오는 분계를 하면 돼요. 자, 분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3번 문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모르겠고,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어요? 29만 5천 원이 들어오죠. 이만큼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원가로 기록합니다. 500원에 산 거죠? 500주 25만 원이 원가입니다. 자산 감소죠. 자, 그러면 지금 차변이 4만 5천 원 더 많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4만 5천 원.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처분 시 분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4만 5천 원. 이게 답인 거죠.
정리되셨죠? 자, 다음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1월 1일 날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기존 건물을 2천만 원에 일괄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취득일 현재 감정 결과 토지는 1,800만 원, 건물은 600만 원입니다. 2022년 2월 1일 일괄 취득 직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 100만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왜 건물을 철거했을까요?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에 쓸모없는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자, 얼마에 샀어요? 일괄적으로 건물 다 포함해서 2천만 원에 샀죠? 예.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2천만 원의 취득원가고, 2천만 원이 이제 땅값이에요. 말하자면 토지 가격. 거기에 100만 원 해서 2,100만 원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건물의 취득원가를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 지금 토지는요, 목적이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를 샀기 때문에 취득한 토지 위에 있었던 건물은 취득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만 취득원가를 따지면 돼요. 그 건물의 철거 비용까지 취득원가로 포함을 해야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안에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 있었다면 그걸 철거해야 그 땅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철거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3번이에요. 다음은 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정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와 나의 개정과목으로 오른 것은, 자, 가번을 보면 상품 등을 매입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을 때 설정하는 거 선급금. 다음에 나번 현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처리할 개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설정한다. 지출은 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다. 가지급금. 그래서 1번이 되죠. 1번 선급금과 가지급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로 가봅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매출채권 잔액의 2%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할 때 2022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자, 2021년 12월 31일 매출채권 50만원 및 대손충당금은 만원이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이 기초가 만원이었네요. 자, 22년 4월 25일 매출채권 중에 3만원의 대손이 확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대손 3만원 확정될 때 대손충당금을 상기시켜야 되는데 만원밖에 없어요. 그럼 만원 없어지고 2만원은 대손상각비로 가죠.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2만원 대손상각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요건에서 대손충당금 만원이니까 차변에 대손충당금 만원, 대손상각비 2만원, 그리고 대변은 매출채권 3만원. 그런 분계예요. 요게. 다음에 세 번째, 12월 31일 매출채권은 8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의 2%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대요.
그러면 80만 원의 2% 8이 16 16,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대손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16,000원을 모두 설정해야 되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16,000원. 여기서 또 16,000원이 대손상각비로 갑니다. 대변의 대손충당금 16,000원 이렇게 설정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6,000원이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가게 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 점에서 2만 원이 가고 세 번째 점에서 16,000원이 가는 겁니다. 이 2%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은 답이 3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혹시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 분계 또 써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이 상황에서의 분계. 회계상 모든 거래는 분계로서 증명이 되죠. 자, 4월 25일 매출채권 3만원에 대손이 확정된다.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현재 만원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계가 차변에 대손충당금 만원 상계하고 모자라는 2만원은 대손상각비 2만원 이렇게 갑니다. 대변에는 매출채권 그것이 외상매출금인지 받으러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채권 3만원에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대손 처리할 때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대손상각비 비용 2만 원이 바로 대손상각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손익계산서로 이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채권 잔액의 80만 원 매출채권 잔액이 80만 원이면 결산 수정 분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위에 전제가 뭐예요? 채권 잔액의 2%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할 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기말에 대손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기초에 여기 만 원이 있다가 바로 이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80만 원의 2%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80만 원 곱하기 2%를 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16,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6,000원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16,000원 설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 분계에서 이 대손상각비가 또 손익계산서로 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거 36,000원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6번 잘 이해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2년도 결산 후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여러분 장부금액 공시 아시죠?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기계를 1,000만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빼기 감누를 빼주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을 해서 빼주면 됩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는 200이며 정률법 상각률은 40% 월할 상각한다 이랬습니다. 자, 언제 취득을 했냐면 21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21년 1월 1일 날 취득했고 결산은 22년도 결산 후니까 2년이 딱 지난 거죠. 2년. 그러면 정률법으로 2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원가 곱하기 상각률, 이게 1차년도 감가상각비예요. 자, 메모장에다 해볼게요. 자, 정률법으로 1차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는 여기서 2021년도입니다. 자, 2021년 결산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나올까? 1000만원 취득원가에다가 정률법은 곱하기 상각률 40%입니다. 이게 1차년도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400만원이죠. 1차년도의 감가상각비는 400만원. 다음에 2022년도 결산시 감가상각비 또 해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1000만원에서 전기에 상각한 걸 빼요. 400만원을 상각했죠? 이걸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는데 미상각 잔액은 600만원인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정률 40%. 이게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면 600만원의 40%, 6424 암산으로 계산이 되네요. 240만원. 두 금액을 더해 보세요. 400과 240만원을 더하면 640만원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22년 결산 후에는 64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장부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누라고 그랬죠.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거다. 640만원을 빼주면 됩니다. 36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보기에 있나요? 네, 1번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요령,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 8번 보세요.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당기 상품 총 매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총 매입액.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 딱 시험지 한쪽에 메모지에다가 T자를 그리세요. T계정을 그려라 이거예요. T계정. T계정을 딱 그려가지고 상품 이걸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잘 안 보여요. 여기 좀 줄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줄여놓고. 네. 다시 그릴게요. 자, 상품 이렇게 그려놓고, 자, 상품 계정에 4가지 요소 있죠. 기초, 매입, 오른쪽에 대변에 매출 원가,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오지 않습니까? 항상 어때요? 합계는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같다. 자, 기초 여기 10만원. 지금 구하는 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매입액. 자, 그러면 매출원가는 여기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 당기 매출액이 60만원인데 이익률이 20%면 원가가 80%란 얘기죠. 매출액에서 총 이익률이 20%면 원가는 80%예요. 그러면 60만원에 80%, 68은 48, 48만원이 매출 원가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있네요. 5만원. 그러면 이제 매입액 계산됐어요.
자, 대변의 합계가 나왔죠? 53만 원이 대변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차변도 53만 원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입액이 얼마가 되어야 53만 원이 되느냐? 기초가 10만 원이니까 이게 43만 원이 되면 53만 원이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액은 43만 원이다. 예.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상품 관련의 계정금액 관련해서 뭐 기초를 구하라, 매입액을 구하라, 매출 원가를 구하라, 또는 기말 재고액을 구하라 하면은 이 T자 딱 그려놓고 갖다가 칸을 4개의 숫자를 딱 채우면 예,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만 원 8번. 잠깐만요. 네. 지금 네. 설명을 끝내고 보니까 이걸 제가 못 봤네요. 예. 자, 아까 그대로 하면 제가 이걸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43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계산한 것은 총 매입액을 계산한 것이고, 여기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을 계산한 금액을 구하라. 총 매입액은 1번인데 그러면 순 매입액을 구하려면요. 지금 아까 계산한 것이 순 매입액입니다. 요게. 순 매입액이 43만 원. 예, 순 매입액. 예, 순 매입액이 네. 되겠고, 요게 43만 원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총 매입액을 구해라고 그랬네. 총 매입. 예, 순 매입액을 구하면 요걸 다 빼버려야 되니까 감안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그 방식은 순 매입액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총 매입액을 구하면은 매출 애누리 매입 환출한 거를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예, 더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46만 원. 여기 지금 2개 더하면 3만 원이잖아요. 예, 46만 원이 답입니다. 야, 이 문제 아주 놓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보통 매입액을 구한다 그러면 순매입액이 매입액이거든요. 그래서 순매입액을 되게 구해버리는데, 예, 여기서는 총매입액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을 여기다 더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3만원 더해주면 46만원입니다. 네, 이 문제는 틀려라 하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네, 맞추면 안 됩니다 하고, 네, 총매입액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 잘 안 내는 문제를 냈습니다. 순매입액을 계산했습니다. 아까 저는. 예, 저는 틀렸어요. 8번. 예. 자, 2번이 답이에요.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20만원일 때 아래의 결산정리사항 반영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요? 월할 상각을 가정해라. 자, 결산정리사항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4월 1일 날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 8만원을 수령한 후에 부채로 처리를 했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수령하고 부채로 한다는 것은 선수수익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선수수익. 그러면 결산 때 경과된 것은 부채에서 빼주고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단기의 이사 수익으로. 그러면 경과된 것이 얼마냐, 몇 달인가를 계산해 보면요. 4월 1일부터 임대했으니까 4월 달부터 12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 2, 3월을 빼면은 9개월이 경과됐죠. 자, 9개월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1년분 임대료가 8만원이면 계산기를 가지고
8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9개월치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기를 잡고 8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6만 원이 경과된 임대료이기 때문에 6만 원을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여기에 더해진다 이겁니다. 수익을 발생시키면 경과된 수익을 발생시키는 문제고, 다음에 두 번째 9월 1일 날 사무실 1년분 화재보험료 보험기간은 내년 8월까지고 3만 원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1년분 3만 원을 다 비용 처리했지만 여기 지금 8개월치는 말이죠. 단기의 비용이 아니에요. 8개월 분이. 그쵸? 그럼 3만 원 중에서 8개월 분은 비용에서 빼주는 분계를 해야 되죠. 비용에 이연을 시키는 분계. 그러면 3만 원에 8개월치는 어떻게 계산해요? 3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를 잡고 3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은 어떻게 돼요? 비용에서 취소를 시키기 때문에 비용을 취소시키면 이익이 어떻게 나요?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익이 늘어나네요. 2만 원도 늘어나고 6만 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8만 원을 더해주면 돼요. 8만 원을. 자, 당기순이익이 현재 20만 원이면 28만 원이 되겠군요. 6만 원과 2만 원이 모두가 다 이익을 증가시키는 수정분계가 되겠습니다. 1번은 수익의 발생. 이것은 수익의 발생. 요거 두 번째 거는 비용의 이연 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단기의 손익에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증가시키는 금액은 여기 첫 번째 거에서는 6만 원이고 두 번째 거는 2만 원이 되어서 8만 원이 증가하니까 답은 4번이었습니다. 28만 원.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영업손익 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려면은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에 영향이 있어야 되죠. 자, 매출액 영향이 있습니다. 이자비용 관계없습니다. 이자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손실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니까 영향이 되고요. 접대비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영업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11번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에 해당하는 것, 근로의 제공,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제공되죠. 과세되죠. 재화의 수입 과세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죠. 금전에 대여 돈 빌려주는 거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은 면세 사업자잖아요. 은행이. 그래서 그리고 4번에 용역의 자가공급. 용역의 자가공급을 우리가 용역의 간주공급이라고 하는데, 용역의 간주공급은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를 할 수가 없어서 과세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 맞습니다. 사업상 증여의 경우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 사업상 증여라는 것은요, 우리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죠. 예, 그러면서 증여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아니라 이것은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돼요. 폐업하는 때.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 맞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과세표준. 자, 가번.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할부 판매 시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파손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표준은 100만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확정신고에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여러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죠? 자,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일까요? 공급 대가가 3억 3천만 원이면 이 중에 3천만 원이 매출세액인 거예요. 마이너스 매입세액이 얼마인가요? 나번. 매입세액 2천만 원이 있는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00만 원과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10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대요. 600만 원은 공제를 받으면 안 되죠. 2천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1,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만 빼주는 거죠. 자, 매출세액, 공급 대가라는 것은 매출세액 플러스 공급가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출세액만 따로 빼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빼기 1,400만 원은 얼마다? 1,600만 원이 뭐예요? 납부할 세액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 어렵지 않아요.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택시 운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1번이 답이네요. 면제된다. 택시 운송 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입니다. 그러면 2번 틀렸나요?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까? 예, 외국 사업자가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쓸모 있을까요? 발급하지 않습니다. 3번.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연원리를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연원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4번.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급한다. 주로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 주로 발급하죠.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만 옳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6회의 이론 문제 우리 풀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론에서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